안녕하십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가 규봉 이병득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상주의와 색감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상주의의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낸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다 아시겠습니다. 프랑스 화가이고요. 1840년에서 1926년까지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모네는 빛과 색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인상주의의 시작이 빛이라는 것을 사람은 알게 되었죠. 모네가 그 어린 시절을 무에젠 부댕이라는 화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에게서 야외에서 그리는 기초 지식과 빛의 화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려진 대표작 해돋이가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자르역, 그 다음에 런던 국회의사당, 또한 수련 등의 걸작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작품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1893년에 모네는 드디어 지베르니의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꿈에도 그리던 정원을 예쁘게 만들게 되죠. 거기서 빛의 그 순간순간 변하는, 매일 변하는 빛의 작품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수련 작품과 대작들을 그리게 되지요. 그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을 때까지 온 정신을 작품에 쏟아부었죠. 그리고 1926년 86세의 나이로 지베르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빛의 화가인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2017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인상주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인상주의에 빠진 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인상주의가 참 좋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점점 인상주의 작품들은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더 주고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시간이 좀 있는 이제 세대들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모네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다른 취미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그림이 참 좋은 취미라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화에 대해서 또 기본인 풍경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각 장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을 참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몇 가지 색감을 가지고 색이 어떻게 배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보면은 퍼머넌트 그린하고 레몬 옐로우 두 가지 색을 양쪽에 놓고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한다 했을 때 중간중간 섞임의 양으로 인해서 색이 달라지는 이런 색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색감이 필요하냐, 이 정도의 색감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양의 배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퍼머넌트 똑같은 그린에 비리디안이라는 좀 진 녹색을 했을 때 이렇게 점점 짙어지는 가면서 차이 나고, 그다음 로즈 바이올렛이라는 컬러하고 레몬 옐로우하고 했을 때 또 중간에 이러한 색깔들이 양에 따라서 나타나고요. 바이올릿 그레이하고 레몬 옐로우하고 또 했을 때 중간중간 이런 색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자, 그럼 여기 CH 옐로우라는 색하고 오렌지하고 했을 때 한번 우리 중간 색 한번 볼까요? 따뜻한 색감으로 굉장히 다양한 좋은 색감이 나오죠. 여기서 잘 골랐으면은 감이 되고 사과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듯이 색깔이 그리고 또 이제 크림션 레이크라는 좋은 색이 있는데요. 거기에 화이트를 섞었을 때 이렇게 차근차근 색이 바뀌어서 진하기가 다른 색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간중간 어떤 색깔들이 어떤 물체에 갔을 때 과일에 갔든 풍경에 갔든 인물에 갔든 그 대상에 적절한 색깔만 골라서 넣어주게 되면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죠. 근데 또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러한 패턴에서 찾아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은 색은 많이 배합해 보면서 그 감을 잡는 데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풍경을 그리다 보면 그 바위가 꼭 들어가죠. 돌멩이가 들어가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기 쉽냐 하는 문제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이쪽 면이 제일 밝은 면, 그 다음에 중간 면, 그 다음에 이쪽이 제일 어두운 면이죠. 모든 물체는 약 3개 정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더 어두운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러나 3단계로만 일단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가 되는 색, 여기가 주가 되는 색, 각기 주가 되는 색을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짙은 부분에 조금 색을 칠하고 조금 밝은 색을 칠하고 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정밀한 그 물체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기법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어둡고 밝고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3단계로 나눠지는 것 자체가 빛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흐린 날의 사진은 이미 소재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게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 소재가 좀 작품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빛이 꼭 있는 작품이 사진이 돼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붓을 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붓 터치 방법에 어떤 룰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작품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그 좋은 뭐 터치라 할까요? 그런 거는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열을 봤을 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간격에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 터치가 들어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자, 경사는 좀 졌죠. 그러나 사이즈나 각도는 똑같죠. 자, 크기만 좀 작죠. 자, 이런 배열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열도 보면 그러니까 좀 이제 안 좋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배열도 좋고 조화도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얘는 크고 좀 작고 길고 아주 작죠. 그리고 방향이 다르죠. 이런 터치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런 나무 잎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네 가지의 저기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수양보들 그 처진 그 잎사구 느낌이 좀 나죠. 자, 그랬을 때 색깔이 다양하고 크기가 다양하고 방향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다 모여서 우리 풍경화에서 작품이 조금 더 멋있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작품 그렸을 때 달라지는 것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도 그 색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참 더 도움이 될까 해서 고안해낸 것이 이러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시면 이 작품에 이 표를 같이 매달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캠퍼스에 한 건데요. 이 작품을 보면 하늘, 그 다음에 먼 풍경, 그 다음에 앞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르쳐주던 제자 부모님들하고 같이 제자가 직접 포도 농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 송산 포도 아시죠? 그 송산이고요. 여기에 있는 색감으로 이 작품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제작을 할 때 아예 그 색감 배합을 여기서
해가지고 같이 그리게 된 겁니다. 우선 자세히 가까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표를 보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칸이 있습니다. 이쪽 맨 좌측에 있는 색감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색감입니다. 만들어내서 그림을 그려야 될 색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칸에는 배합을 하면은 이 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배합을 하면은 이 색이 나오겠냐 하는 거죠. 자, 상당히 짙은데 상당히 밝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양을 얼만큼 어느 것은 더 많이 하고 작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색감들을 만들려면 주 포인트는 요 두 번째 있는 색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색감들이 그래도 양이 제일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색깔들은 극소수량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똑같습니다. 색이 세 가지죠. 화이트, 바이올렛 그레이, 블루 컴파스.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은데 색이 다 다르게 나오죠. 자, 그 얘기는, 자, 화이트에다가 바이올렛 그레이, 블루 컴파스를 조금씩 넣었을 때 이 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색은 하늘에서 밝은 색. 그 다음에 조금 진한 색은, 자, 이제는 화이트가 뒤로 갔죠. 자, 바이올렛 그레이, 블루 컴파스, 그 다음에 화이트. 자, 그래서 짙은 색이 나오는 거죠. 짙은 색. 자, 그리고, 자, 약간, 뭐랄까요. 여기는 바이올렛 그레이 느낌색이 더 나고요. 여기는 블루 컴파스 색이 좀 나죠.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죠. 제일 양이 많은 게. 자, 그러면, 블루 컴파스, 바이올렛 그레이, 화이트 했을 때, 블루 컴파스 쪽으로 조금 더 간 색이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색 중에서 색이 다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여기 보면, 그 중에서 조금 밝은데 색이 약간 따뜻한 색감 쪽으로 갔죠. 이 색깔과 차이가. 자, 똑같이 있는데, 자, 요 색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색은 이런 색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조금만 더 많이 들어가면 이게 붉은색으로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이 모이면 하늘색은 다 됩니다. 네. 여기 색은 다 되죠. 자, 그러면 이 색은 어디냐? 자, 아랫부분이죠. 풍경에서 아랫부분은 약간 따뜻한 푸른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색이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죠. 하늘에는 분명히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구름 위에서 이 색을 만들어내려면 여기가 파운데이션 암바, 살색이죠. 파운데이션 암바,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그레이 오브 그레이죠. 이 세 개를 섞었을 때 이 색이 나왔을 때 구름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회색 느낌이 약간 나는 색이죠. 바이올렛 그레이 색도 나와요. 자, 그러면 구름의 어두운 색 쪽, 제일 어두운 색 쪽이 이 색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파운데이션 암바에 자, 크리미션 레이크하고 그다음에 바이올렛 그레이를 섞었죠. 조금 바뀌었죠. 그랬을 때 좀 진한 색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밝은 색은 나중에 화이트로 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요. 제일 밝은 데만 화이트 치고 나머지는 조금 다르게 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구름까지 하늘은 끝났고요. 산은 한 두세 단계, 산이 뭐 가까운 산이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차이를 둬야 되죠. 먼 산은 조금은 더 밝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역시 똑같이 이 색을 만들려다 보면 이쪽 색이 조금은 더 진하고 조금씩 소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울트라마린이죠. 네, 여기는 크림션 레이크이고요.
여기는 버밀리언 틴트. 자, 그러면 이 색하고 이 색하고 차이점은 여기 그린이 조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색이 다른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진한 거에 자,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진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 이것이 제일 산에 먼 것의 색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무죠. 자, 나무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친 저거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되니까. 일단 바탕색을, 이 색깔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제일 밝은 쪽에, 자, 여기 라이트 말고 밝은 쪽에 바닥을 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쪽에 칠하죠. 여기. 그 다음에 더 진한 색을 칠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밝고 중간 어둡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잔디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색깔들이 모여서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색감이 양이 좀 많고 다른 색깔들을 조금씩 섞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이든 저도 한 작품을 시작하려 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어떤 색깔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색깔이 똑같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섞어보는, 손에서 양으로 얼마큼 했을 때 어느 정도 색감으로 나오는가를 매번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소재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찍은 시기는 다르죠. 네, 근데 이쪽에는 그 햇빛이 있어서, 뭐랄까요, 원근감이나 라이트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때는 마침 갔을 때, 흐린 날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빛이 없이, 뭐랄까요, 원근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 선택할 때는, 이런 소재로 꼭 선택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멋진 장소, 멋진 구도여도 이미 빛이 없는 사진은 이미 제작에서는 배제돼야 됩니다. 아무리 멋지게 최고의 표현을 한다 해도 살아있는 느낌이 없고요. 정지되어 있는 작품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주로 보는 갈대죠. 근데 이 사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장소죠. 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좀 가까이 찍고 좀 멀리 찍고 한 차이하고요. 이 사진은 햇빛이 이쪽으로 보면서, 저는 해를 보면서 촬영한 갈대이고요. 이거는 제 뒤로
해가 있으면서 해를 바라보지 않고 찍은 사진이죠. 자, 이랬을 때 그림으로 들어가는 소재는 이쪽 소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고 뭐랄까요, 이런 그 갈대가 빛에 의해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진 촬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플라타나스 심어진 동네의 길인데요. 모네 작품 같은 분위기죠. 이렇게 이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빛이 보이고 그림자가 보이고 그림자가 밑에 깔리고 이런 구도, 이런 빛에 의한 사진이 매우 좋고요. 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일반 우리 보통 그 정원수로 심어진 소나무죠. 근데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이런 라이트가 쫙 몰려 있고요. 어두운 부분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그림자 있고 빛이 들어오고 그림자 있고 막 그렇죠. 이쪽에 살짝 어두워서 빛을 강조하고, 사진을 촬영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 바로 그림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쉬운 그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색연표가 옆에 그 샘플과 같은 그 작품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초벌은 그러니까 면 나누기 식으로 색을 채워주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면과 면을 나눠서 뭐랄까요, 산은 산, 나무는 나무, 땅은 땅, 물은 물처럼 이렇게 비슷하게만 표현한 거죠. 저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하고 색을 더 칠하고 그러면서 좀 더 정밀한 작품을 하게 되죠. 이렇게 초벌의 면을 나눠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풍경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붉은 장미입니다. 이 장미 소재를 함께 보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장미가 이런 소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미가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캠퍼스 안에서 자리를 배치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 소재는 지금 조금 오른편으로 좀 치우친 대상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요 기준 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넓게 보이죠?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어색한 거 되죠. 빛이 이쪽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꽃이 지금 현재 여기서 요만큼 이동해야만이 좀 더 자연스러운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꽃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 위에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꽃이 좀 내려가게 되면 너무 멋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에서 살짝 올라간 여기가 짧고 여기가 조금 긴 배열이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진하고 샘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이 붉은색과 흰색이 같이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흰색으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하나의 붉은 장미로 있는 색이 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 부분을 같은 붉은 밝은 색으로 바꿔서 한 겁니다. 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냐면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렇게 대쌍을 떠놓은 상태에서 여기 요 면 색깔, 다음에 요 면 색깔이 딱 나누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빛에 의해서 색이 달라지는 영역으로 컬러를 달리 칠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된 색깔 하나, 여기 색깔 하나, 여기 색깔 하나, 이렇게 색깔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색깔 어두운 편에서도 요만큼은 또 다른 색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색깔을 나눠서 칠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제일 밝았던 부분, 자, 요 부분이 제일 밝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색, 다음에 중간색, 이렇게 해서 이 실제로 꽃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꽃이죠. 입체적으로. 자, 그런다 그러면 제일 빛이 왔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 제일 밝고요. 조금 돌아가서 이 색, 돌아가서 요 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자, 밝은 색인데, 요 색은 반사빛입니다. 그래서, 이 꽃잎이, 요 몸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사돼서 이런 색이 나오는 거죠. 이걸 세세히 나눠서 색을 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서 각 단면마다 컬러가 달라지는 걸 나눌 수 있는 공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한번 샘플하고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제일 밝은 것이 이곳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밝은 거는 요 진한 색이 있어서 밝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밝게 하지를 않고 여기를 밝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밝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해지고 어두운 색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꽃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에 의한 정확한 색감을 칠해야 됩니다. 자, 사진을 보고 그대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사진에서 얘가 원근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컬러를 나눠서 칠해주는 게 제일 정확한 색감 칠하기입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요. 밥 먹는 것보다도 좋아했다고 할까요? 상에다 놓고 그림 그리고 그랬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책상이 없었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만화책을 뭐 두껍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0장 이상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우리 시절에는 뭐 우주소년 아톰, 황금박쥐 이런 만화 영화가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학창시절, 그리고 성인이 되고, 이제는 흰머리가, 절반 이상이나 있는, 이제 내일 모레 60을 맞이하는 지금도, 붓을 잡고 그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그때는 어려운 시절 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긴 세월을, 꿈을 접어버리고, 보내야 했던 우리 부모 세대와 그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렵게 독학으로 배웠던 뭐 쉽게 배웠던 우리 육체나 재능도 다 두고 빈손으로 가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공감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또한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서로에게 좋은 공감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